네, 성평등위원회 여수진입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 더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돼가는 것이 바로 성평등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 공동체 여러분들도 다른 어떤 사회활동에 대해서 공동체, 더욱더 끈끈한 공동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특별히 행위 공동체를 위해서 한채은님 모시고 이제 좀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 한채은님은 인권운동 가시고 우리 여성과 성소수자운동의 최전선에서 계속해서 활동해오셨고 또 해오시고 있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난 남자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자인 줄 알았다는 얘기는 제가 태어날 때도 받은 오해예요. 저희 부모님 제가 아픈 줄 알고 나왔거든요. 네. 사실 재밌는 생각인데 왜 남자라고 생각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건 남자인지 남자일까 여자일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아닌 증거 세 가지를 찾아야 여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값이 남자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남자를 만나는데 저 사람은 머리 기네? 화장했네? 치마 입었네? 아 여자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빨리 발견되지 않으면 남자로 오해를 많이 받게 되죠. 저 같은 사람은 딱 남자로 어이없게 되죠. 세 가지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아서.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고, 오늘 어쨌든 제가 받은 주제는 이제 성평등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 요즘 또 성평등이란 그 타이틀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성평등 이야기를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았는데 관심이 높아진 건 좋긴 하나 성평등에 관련된 이야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항감이 센 주제거든요. 성평등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필연적으로 남자들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듣기에는 맨날 나보고 잘못했대. 보통 얘는 바꾸라고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평등하지 않으니까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평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인 건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 익숙한 거 바꾸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왜 작심삼일이겠어요? 늘 하던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바꾸자고 하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성평등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성평등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항감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1시간 강의하고 30분 질의응답하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1시간 강의하고 2시간 강의하는 스타일이어서요. 그러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권활동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예전에는 인권활동가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워서 문화활동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었는데요. 1998년도에 한국 최초의 공동의 전문지라고 하는데 잡지 버디를 창간을 해서 2003년도까지 잡지 만들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잡지 만들어내는 일을 했고, 처음으로 서적 유통을 시도했던 잡지였어요. 당연히 몇몇 서점들에서 이제 거부를 해서 판매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창간을 하고 바로 망할 수 없다는 각오로 6년을 버텨서 2003년에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종간호 2003년도에 12월달에 나왔고요. 제가 또 하는 준비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요즘 많이 알려졌는데 퀴어 퍼레이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뭐 3만 명, 5만 명 참여하는 대형 행사가 되었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150명 참여하던 행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많이 변해왔고요. 그리고 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2002년도부터 한국성적속사문화연구센터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2013년도까지 대표를 하다가 지금은 대표는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고 평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성적속사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3년도에 창립되었고요. 벌써 이제 3년째인데 저희가 목표했던 건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단법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단법인 등록 신청을 법무부에 했는데 법무부에서 성적소수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사단법인 허가를 안 해주고 있죠. 근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무부에서 정식 공문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법무부는 국가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인권 옹호단체 법인 설립을 관장하고 있는데 너네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옹호와 증진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 말만 저렇게 꼬아서 그렇지 그냥 너네 주기 싫어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에 가 있고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1심 사법부에서 이거 안 해주는 거 이상하잖아. 너네 관할 법무부 관할 맞는데? 라고 1심 승소했는데 승소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지금 2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무부가 항소해서 다시 2심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모든 단체들은 다 되는데 왜 우리만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는 제가 왜 성평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느냐. 강의 활동자인 지 올해로 19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네, 성적소수자 동성애에 관한 트랜스젠더 인권에 관련된 강의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상담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과 양성 과정 좀 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고민들을 하다 보면 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주로 성행위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성행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평등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처럼 전국을 떠돌면서 특정하게 대학 가서 이렇게 매 학기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을 떠돌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강사들끼리 모이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강의하기가 제일 어려운가? 제일 강의가 제일 어려울까요? 직업 집단으로 얘기하면 아니에요. 공무원. 그리고 조금 더 보편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남자가 많을수록 네.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오늘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런 편견이 깨질 수 있도록 왜 어렵다고 그러냐면 남성분일수록 반응은 안 보이세요. 웃긴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반응 보이면 안 된다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으셨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반응 보이시면 되고요. 사실 강의는 들으시는 분들이 기를 받아서 하는 거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먼저 감사합니다. 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강의를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민교회에서 강의를 몇 번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다른 주제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너무 민감한 주제니까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 그래서 성평등을 왜 해야 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시간은 많지 않은데 제가 준비한 건 실용 교양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가이드 1, 2, 3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하려다 들으면서 그냥 저런 팁이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성평등에 관련된 얘기가 왜 머리가 아픈가 근본적인 거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주로 이런 식의 그림으로 많이 되죠. 근데 이 그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일단 저 위태위태한 균형을 잡기 힘든
명 중에서 누가 균형을 잡고 있냐면 남자가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신 거죠. 왜 남자가 맨날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나보고만 균형 잡으라 그래? 여자도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라고 나라고 하는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구조에서 내가 어떤 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남자가 균형을 잡기 힘드냐? 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여성 쪽이고 문제 제기를 받는 건 남성 쪽인데 문제 제기를 받다 보면 억울해지고 근데 한편으로 바꿔 생각해보면요. 주로 밥 먹는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배가 고픈 사람이 배 부른 사람보다 문제 제기를 하기, 의견 제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겠죠. 배가 고프니까 뭐 왜 밥을 언제 먹냐, 어떻게 먹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배 부르신 분은 당장 먹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별로 안 급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아니야 남들도 오늘 굉장히 배고프게 지내 왜 여자들만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구조적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개인 탓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구조되어 있냐면 남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뷔페에 가 계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 식당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가 고파도 뷔페에서 배가 고픈 거랑 식당에서 배가 고픈 건 다르고요.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드리면 큰 뷔페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돈 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밥을 배고프면 또 먹었다가 또 쉬었다가 또 먹었다가 하셔도 되는데 여자들이 들어와 있는 뷔페는 어떤 뷔페냐면 고속도로 휴게실 가시면 그릇 하나 집을 때마다 왜 뷔페는 뷔페 음식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릇 하나를 내가 집어올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반찬, 김치 반찬 하나 먹을까? 국을 하나 떠야 되나? 계란찜을 하나 다 잡아올까? 고민해야 되고 자신이 없으면 그 그릇들을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뷔페는 뷔페인데 먹을 게 없는 뷔페이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근본적으로 똑같이 배가 고프고 똑같이 밥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 다르다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차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평등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마음을 하나로 생각하시는 건 이건데요. 좀 아이들이 가난한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여자이고 누가 남자일까요? 놀랍게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게 생겼어요. 애들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정보를 줄 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자 남자를 엄청나게 크게 다른 여자와 남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다른 존재가 이렇게 앉혀놓으면 구분이 안 돼요.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구분이라는 것이 원래 가능했을까? 혹은 구분해야 되는 거였을까? 구분하기 어려운 이 구분을 이렇게 쉽게 잘 된다면 혹시 그 구분 자체에 다른 어떤 의도나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결론인데 원래 구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분 안 돼서 구분 안 된 상태의 평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불평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원래 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껏 구분한다고 해봐야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뭘 버리시는 거냐면 거시기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시기는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외부 생식기라고 얘기합니다. 네. 외부 생식기를 가지고 인간의 성별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결정한다고 하면 너무 과도하게 신체기관, 소화기관, 호흡기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신체기관들이 있는데 왜 외부 생식기라고 하는 그 기관에만 이토록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이 사진이 마음속에 담아두기 참 좋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배를 잇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구조라고 계속 강조드렸는데 구조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냐, 어쩌면 깜빡 잘 속겠느냐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데니얼 크루거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화심리학에서 주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은 쇼핑을 되게 꼼꼼하게 해요. 쇼핑 가면 뭐 2시간 백화점 1층부터 쭉 다 훑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요. 네. 그러고 나서 안 사고 다음 주에 다시 오자 라고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남자들은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하죠. 근데 빨리빨리 쇼핑을 하는데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쇼핑 습관의 차이
차이가 있는데 왜 있는 걸까? 이거를 진화 심리학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왜냐면 인간이 8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오고 해서 인간 전체 역사에서 지금 현재 역사는 거의 0.1%에 해당하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석기시대였거든요. 1만 년 전까지가 석기시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시까지를 하면 더 청년전으로 청동기를 넘어가니까 엄청난 시간이 석기시대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핸드폰을 하고 굉장히 미래의 최첨단 사람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훨씬 오랜 시간은 원시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시시대의 그런 버릇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여자들은 원시시대 때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갔을 거고, 그럼 집 근처에 있는 채집을 했을 것이다. 근데 독버섯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먹을 수 있는 열매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지다 보니 그 버릇이 나와서 쇼핑을 꼼꼼하게 한다 라는 거고, 남자들은 왜 쇼핑을 빨리 하냐면 옛날에 수렵하던 버릇이 나와서 들판을 훑는 동쪽으로 막 수렵을 하고 고기를 딱 잡으면 얘를 빨리 가져가서 집에 가족들에게 먹이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쇼핑을 빨리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들으면 그럴싸해요. 네. 못 뜯어 먹었어요. 아니, 풀 뜯어 먹었겠죠. 근데 풀 다 뜯어 먹은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거 먹었다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그냥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그럴싸한데, 제가 대학교 전공이 고고학입니다. 네, 고고학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고고학부에서도 동물뼈 전공이었습니다. 동물뼈는 뭐냐면 유적에서 동물뼈가 나오면 딱 뼈를 보는 순간에 이게 사슴뼈인지 모래뼈인지 구분하고요. 모래의 갈비뼈인지 척추뼈, 몇 번 척추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닭뼈가 나오면 오른쪽 날개인지 왼쪽 날개인지 뒷다리뼈인지 다 구분합니다. 네. 물고기 농어뼈인지 숭어뼈인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미뼈 하나로 원래 물고기가 몇 cm짜리였는지도 보고 나옵니다. 여기 간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구석기 규정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거든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군안굴이라고 단양에 구석기 시대에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굴에서 나온 동물뼈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구석기 사람들이 먹었던 뼈들이 남아있거든요. 추려봤더니 90%가 사슴뼈고 10%가 호랑이하고 곰뼈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슴을 잡았다 정도가 유추가 되죠. 여기서 또 더 흥미로운 건 사슴뼈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곰하고 호랑이는 신체 일부만 나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슴은 잡아서 온체로 와서 동굴에서 해체를 했다는 얘기고요. 곰하고 호랑이는 가지고 올 때부터 뼈의 신체 일부만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추측을 할 때 곰하고 호랑이를 어쩌면 너무 커서 못 옮겼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원래 자기가 안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자꾸 버리고 간 거 가서 얼른 더 빼가지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추가 되는데, 이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더 재밌는 건 사슴뼈에 90%가 들어갔는데 이 90%로 나온 사슴뼈를 분석을 했더니 거기서 다시 90%는 1살 미만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사슴뼈였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생각하는데 원시시대 남성들이 창 들고요 아주 용맹하게 숨어있다가 나와서 창 던지고 잡고 막 이런 걸 상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날쌘 사슴 못 잡았고, 어려서 걸어다니는 이제 아장아장하는 애 아니면 오늘 내일 하시는 천천히 걸어가시는 사슴 잡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인간이 그 시대 살았던 동물들하고 비교해보면 가장 열악한 짐승이거든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꺼운 털가죽을 가진 것도 아니고 빠르게 달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유일한 건 지능이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잡았냐면 높은 곳에 올라서 기다리다가 돌을 떨어뜨린다거나 함정을 판다거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용맹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먹을 고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더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아이들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남성의 용맹함을 우리가 지금 이게 기준을 남성 용맹함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투영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한 대의 행동을
합리화를 용도로 쓰는 거죠. 네. 실제로는 돈 던져서 잡는 게 제일 현실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지 타살 날라가시고요. 이거 하는 동안 뒤에서 호랑이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다가 우리가 동물의 방송 보면 호랑이가 숨어있다가 다 달려가서 사슴 딱 잡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못 잡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다시 이 보시면 아까 할 때 비교를 할 때 쇼핑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의문은 이겁니다. 채집을 하든 열매를 고르든 고기를 잡아오든 이거는 그 시대로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생계 해결이잖아요. 그러면 생계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현대하고 비교하면 현대는 뭐랑 연결돼야 되죠? 사실은 직업하고 연결이 돼야죠. 근데 왜 쇼핑하고 연결했죠? 만약 이걸 직업하고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들은 일을 매우 꼼꼼하게 잘합니다. 남자들은 일을 대충 빨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즉 뭐냐면 왜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계를 지금 쇼핑에다 대입했는가부터가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쇼핑에 대입하는 순간에 여자의 어떤 행동들은 쇼핑광, 소비, 이런 식의 사치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쇼핑을 대충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련된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구입받는 다른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뭐보다는 계속 생물학적. 왜냐면 다르잖아. 생식기 모양이 다르고 안에 생식기 기능도 다르잖아.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능상 다른 건 생식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생식기관으로서 기능이 다른 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왜 연결을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진인데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저기 69년도인가 70년도 사진일 겁니다. 69년도일 텐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 여자는 출전 금지 절대 불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너무너무 마라톤을 하고 싶었던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몰래 달렸어요. 왜냐면 그 시대에 컴퓨터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도로 등록할 때 남자 이름 써내가지고 등록을 받는 다음에 달고 뛰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어머나 걸리면 이분이 검사관이시거든요. 이분이 걸리면 잡혀서 끌려 나오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선수 뛰고 있는데 이제 여자 달린다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마라톤 뛰는 건데 왜 여자는 절대 뛰면 안 되죠? 더군다나 뛰고 싶어서 뛰는 여자들도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이 당시에 뛰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여자는 오래 달리면 자궁이 빠진다는 이유로 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여자들을 위한 거야 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자궁 안 빠집니다. 근데 자궁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못하게 합니다. 올림픽에서 올림픽이 꽃인데 여자 마라톤이 올림픽에서 종목이 생긴 건 84년도 LA 올림픽 처음입니다. 그때까지도 금지되어져 있었던 거죠. 84년 LA 올림픽이요. 88 올림픽. 84년. 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요를 보면 될까요? 해결하고 갔어요. 네. 자, 여기 이분의 얼굴이 지금 안 보이는데 루폴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배우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루폴 쇼라고 있는데 이분 그냥 정말 예전 우리가 아는 미모의 모델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남자입니다. 생각보다 남성이십니다. 이분 트랜스젠더 아닙니다. 이분은 생각보다 남성인데 직업이 여자 모델이고요. 여자 배우고요. 여자 가수입니다. 혹시 그 버블시스터스가 부르는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원곡을 불렀던 가수입니다. 네. 가슴에 주목을 하시는데 이건 가능합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화장 방법부터 시작해서 살을 어떻게 모으냐까지 훨씬 많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실을 보실 때 여자와 남자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정말 가능할까요?
생물학적 차이라고 하는, 우리는 결국 이 사람을 보면서 와 진짜 여자 같아 정말 정말 예쁜 여자야 그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예쁜 여자니까 말할 좀 하지 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인데. 그 다음 사람 보여드릴까요? 독일의 육상 선수, 장대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이번은 부시바움이라고 하고요. 네, 옆에는 발리안 부시바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동일 인물입니다. 남매가 아니고요. 이번도 부시바움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육상선수 활동을 하다가 은퇴하고 자기 사실은 트랜스젠더다. 난 나의 선배인 남자로 살겠다라고 해서 지금 독일에서 남성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리안 부시바움으로 이름 바꿨지만 발리안 부시바움의 과거는 독일의 여자 육상 선수였던 과거가 자신 인생의 이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딱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다른 사진 보여드릴까요? 잘생겼죠? 네. 이걸 보는 순간에 아니 저렇게 볼 땐 정말 완벽하게 남자로 보이는데 여자와 남자의 생물적 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차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떤 의미까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F2 젠더, 원래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지내는 젠더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대한 수술도 하시고 주민등록번호도 바꾸셨어요. 그래서 남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여자도 살아보고 남자도 살아보신 셈이잖아요. 한국에서 남자 사는 게 좀 편하다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여직원이기 때문에 해야 했던 커피 심부름, 설거지, 고기 구워야 되는 거 회식에서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남성으로 해서 회사에 딱 취직을 했더니 자기는 예전에 자기 다 한 게 있으니까 여자 직원들만 커피나 컵 씻지 않고 자기도 가서 컵 씻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장님이 오면서 아니 남자들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버릇 나빠지게 도와주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회식에서 먹을 때 이 좀 여직원들이 불판에서 멀리 있는 것들 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구석에 앉으면 사장님이 남자는 모서리에 앉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와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회사에 여자로 입사했느냐 남자로 입사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대우가 다른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정말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남자로 인식하느냐 여자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그만큼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에게 그 남녀 평등, 성평등 얘기할 때 많이 민감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군 가산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군 가산점 이미지가 이렇게 됩니다. 고생하는 남성들에게 기운을 주는 것, 군인들에게 좀 더 기운을 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찬성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군생활 2년이나 내 인생을 허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이미 공직에 여자들은 내가 군대 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다 합격해버렸고 내가 뒤늦게 공부해서 들어가면 여자들이 먼저 승진한다. 그런 거 불리하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런 정도 혜택이 주어져야지 병력 기피 문화가 없어질 거다. 그러므로 군 가산점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군 가산점 제도에서 말하는 이 장점들이 실제로 없는 장점이라는 거죠. 없는 장점인데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이 성 대립의 문제를 보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생활 2년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군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시험을 9급, 7급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그럼 군대를 갔다 온 수많은 남성들 중에서 실제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공무원 시험 안 보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혜택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군생활에 대한 보상일 수가 없습니다. 군을 갔다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보상 제도를 국가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언뜻 볼 때 군 가산점 제도가 군대 갔다 오면 다 받는 혜택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먼저 승진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비판되려면 실제로 여자들이 승진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유리청량이라고 해서 결국 뒤에 들어온 남성들이 먼저 승진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유로 줘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병력 기피 분위기 차량인데 이것 때문에 나 군 가산점 제도 받으려고 군대를 꼭 가겠어 라고 하신 남성분들
실제로 거의 없을걸요? 경력 깊이 문화는 어떤 게 훨씬 더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지금은 흑수저, 금수저 논의처럼 집안에 빽이 있는가, 친척 어른들 중에서 나를 좀 더 쉬운 데로 보내주거나 방으로 빼주거나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실제로 군대 문제가 뭐가 더 억울하냐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군대 갔고 있는 집안 애들은 다 빠져나가더라. 국회의원 아들들 다 군대 안 가더라. 사실 이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가리냐면 성 문제로 가려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 여자도 그럼 군대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자 군대 가는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군인을 한 60만 명 정도를 병력을 보유하는데 북한은 1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한국은. 근데 아이들이 점점 적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군인 수가 남성의 수가 줄기 때문에 군인의 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으로는 여성을 군대로 부르는 것, 그래서 군인 수 9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이 그 다음 전략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군인 수를 유지하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가담면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부르고 하면 국가 잘못이 아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평등 문제로 봤을 때 사람들이 접근해야 하는 걸 놓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남자는 생리할 기회가 없는데 왜 여자는 생리 이유가 주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른들은 말됩니다. 그렇네. 왜 여자가 생리 이유가 있어? 네. 근데 군대는요, 인간이 만든 제도이고 생리는 신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여자 생리하자라고 합의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불편함에 관련돼서 인간들이 서로 조금 더 보완하자고 만들어진 휴가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똑같냐면요, 나 휠체어 탈기에 없는데 장애인 특혜 왜 주나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평등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더 어떤 식의 모두가 더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것, 놓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이건 하나하나가 이 말을 하는 이 남자가 올린 이 남자가 진짜 이상한 남자 욕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 문제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이 좋아요를 받게 되고 서로 논의가 되고 이 지점에서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미 구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내가 그냥 혼자 굉장히 뛰어난 지성이 넘치고 양심이 살아 넘치는 한 명의 인간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박혀있는 이미지가 있냐. 특히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 성 관련된 얘기 못하게 하고 또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본질적으로 뭔가 굉장히 죄의식이라든지 나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얘기를 아담과 이브로 불러와서 남자와 여자를 대표화시켜서 얘기하게 되는 것, 우리가 많이 보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8세기, 이거는 4세기 아담과 이브 그림입니다. 이거는 12세기 아담과 이브 그림입니다. 똑같죠? 아담과 이브가 외부 생식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가슴이고 다른 데 보이는 거 한번 신경 안 쓰고 외부 생식기만 아주 문제가 된다는 짓이 가리고 있고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서 지금 이 포즈도 아담이 이브 가르쳐서 제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이브는 손가락 가르쳐서 뱀이 먹으라 그랬는데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앞에 그림도 똑같습니다. 아담이 이브 먹으라 그랬는데요. 이브가 뱀이 먹으라 그랬는데요. 라고 있는 건데 저렇게 하는 구도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세로 넘어가면 아담과 이브 그림에 뱀이 여자로 묘사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나 대성당에 있는 천지창조 그림 옆에 있는 것도 보면 뱀이 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세 때 그림들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분이 지금 피켓에 뭐라고 들고 계시냐면 난 네 갈비뼈를 안 만들어졌어. 네가 내 작품에서 나왔지. 아담과 이브 이야기해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는데 남자들하고 싸우면 남자애들이 내 갈비뼈를 만들어진 주제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뭔가 약간 끔찍하게 돼요. 그런데 근데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유일한 인류는 이브뿐입니다. 이브 이하 모든 인류는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구조에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전혀 상관없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그러니 제가 다시 내리는 결론은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구조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럼 나도 모르게 저질러진 일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일들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한테만 하는 뿐만 아니라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도 하고요, 여자가 여자에게도 하고 남자가 남자에게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넓어지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모두가 서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동체 성평등 이야기여서 공동체에서 지내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시고 또 중간에 또 있으면 중간에 다시 모임으로 만나시고 서로 또 화기애애하게 애매하면 안 되고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서 덕담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요즘 이게 골치예요. 무슨 말만 하면 성착을이라고 그러고 성희롱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그러면 말도 안 해야 돼? 말해야 돼? 해서 그냥 핵심, 이건 공기면 선생님께서 뒤에 쓰신 글에서 저도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십니다.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모두 다요. 실패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농담은 굉장히 의도적인 말이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고 그 의도를 주로 웃기려고, 화기애애져 보려고, 친해져 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이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뭘 하실 수 있냐면요. 빨리 사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냐면요. 자꾸 농담에 집착합니다. 농담이었어. 무슨 농담도 못 받아들이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실패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패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 내 잘못이 아니고 선생님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제가 농담한다고 딴 말이 하면 선생님 제 말보다는 이미 기분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타이밍을 못 맞춘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수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까칠하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까칠하다는 이야기가 남자한테 까칠하다고 얘기를 표현 자체는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 그 말이 되게 듣기 싫어 라고 얘기했을 때 까칠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감을 내가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게 생깁니다. 감정의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농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웃기려고 했던 의도였잖아요. 근데 받아들일 때 이 평가가 감정의 문제가 되고 감정을 쉽게 상하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어울리는 건 다 무난해야 되는데 공동체 생활은 항상 누가 문제냐면 까칠하게 반응하는 여자가 문제인 거죠. 이렇게 얘기가 납니다. 근데 예당도 중요한 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농담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훨씬 얘기가 쉬워지게 되는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제가 실패한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사랑하는 애인님께서 머리를 자르고 오셨는데 만났어요. 근데 걸어오는데 거기를 약간 숙이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농담한다 싶고 뭐라 그랬냐면 조연아 같아라고 했어요. 그때 땅콩 회항 때문에 조연아가 계속 텔레비전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 단발머리 있죠, 이 단발머리로 잘랐는데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상상은 조연아 같으라고 하면 야 이렇게 얘기하고 농담이었어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 머릿속의 상상이었는데 조연아 같으라고 말하는 순간에 완전
굳어져서 가버렸어요. 한 일주일간 제가 계속 잘못했다고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풀어지도록. 근데 이 부분은 아니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의 영역이 아니고 정말 타이밍을 잘못 잡았던 건데 얼마나 잘못 잡았는지 뒤에 다시 얘기할 텐데요. 선생님. 그냥 맥락을 가겠는데 방금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나왔을 때는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 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게 실패의 포인트예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살피지 않은 거죠.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사람 농담도 못하냐?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머리를 숙이고 왔잖아. 이러는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아세요. 힘드시면 뭐든지 힘드실 때 그냥 뭔가 마음에 뭔가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하세요. 실패했다. 농담은 잘못이 없지만 실패는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이 핵심에 좀 더 추가적인 팁들이 3개가 더 나갈 겁니다. 두 번째 팁으로 말씀드린 뭐냐면 이럴 수 있죠. 나 그 농담 아니고 진담으로 예쁘다고 한 거였는데 예쁘다고 그러면 성희롱했다고 뭐라고 한다고 말을 하시면서 진담이었다라고 강조를 하시게 되는데 진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농담은 실패하거나 성공의 2가지뿐이지만 진담을 하시게 되면요. 진담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진담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진담도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진담이면 뭘까요? 작업이죠. 대시입니다. 진심으로 계속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애인이 있는데 예쁘다고 얘기하면 바람입니다. 애인 없고 하면 작업 거는 겁니다. 근데 작업 거실 생각도 아니고 대시할 생각도 아니면 진심으로 그렇게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낫고 책임을 지실 생각이 있으시면 하시는데 그 책임이 대시가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 별로 안 땡기는데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 진담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진담, 인간 훨씬 더 많이 겪는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입고 다녀 이런 말이요. 그 되게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죠. 오늘 네가 입은 옷이 되게 예쁘다인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결국 예뻐 보이는 옷을 계속 입고 다녀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네 맘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뭔데? 내 생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직원이 부장님한테 부장님 이렇게 입니까 되게 새끈해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직원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장님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 맥락이 뭐냐면 진담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담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되냐면 압력으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게 진담이기 때문에 더 문제되는 거예요. 부장님이 진심으로 내가 몸매가 아주 드러나는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 이게 진담이라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앞으로 그 점수 매길 때, 근무평가 매길 때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면 성찰을 하신 거기 때문에 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담이라면 그런 일에 책임지실 수도 있으니까 진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세 번째 팁은 칭찬하지 말라고 나온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진담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쁘다고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맥락,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여기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면 반드시 책임지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네. 이 자세한 이야기는 막표현이 가능한 건 아까 그 얘기였습니다. 여직원이 사장님한테 옷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서로 굉장히 친할 때요. 네. 한 2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진짜 이거 잘 어울려. 이거 입고 다녀. 괜찮은데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닌 사람이 옆에서 거들면 그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농담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진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제일 이해하기 쉬우신 건 이거일 텐데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오해하시는 것이 좋은 일 하는데 칭찬을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서로 칭찬하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칭찬 문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는데 칭찬하지 마십시오. 칭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게 칭찬을 고려도
춤추게 한다의 히트 이후로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칭찬 받는 입장에서는 칭찬을 고래도 골건들게 합니다. 이게 다 어떤 게 그냥 칭찬에 해당되는 걸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칭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또래보다 항상 키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미스 코리아 갑니다. 지금 의심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미스 코리아 가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말이 저는 진짜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단지 저희 계속 미스 코리아 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스 코리아가 키만 크다고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스 코리아가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꾸며야 됩니다. 미스 코리아 기준 보여드려요. 이게 1977년도 김성희 씨라고 진짜 미스 코리아의 전설을 불리는 분, 매력이라 너를 가수 활동하시는 분 아세요? 김성희 씨가 그때 뽑히고 나서 김성희 씨를 표준으로 잡은 건데 미스 코리아 기준으로 하이비 종목에 있어서 이 표를 가지고 심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스 코리아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요, 미스 코리아 감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담감은 제가 엄청나게 제 자신을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이 미스 코리아가 될 기록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 코리아가 못 된다면 다 네가 안 꾸며서 그런 거야. 네가 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약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남들에게 바라는 그 남들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서 내가 잘못해서 더 좋은 여자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미스 코리아 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자에게 하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여자에게 미스 코리아 감이다라든지 미스 코리아 되겠다, 미스 코리아 나가봐라든지 이런 말들이 칭찬이 된다면 전제가 뭐냐면요, 모든 여자는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칭찬입니다. 근데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모든 여자들이 미스 코리아 되고 싶어 하냐? 아닙니다. 안 되고 싶습니다. 미스 코리아 나가기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수영복 입고 나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다이어트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화장 진하게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수많고 나는 다른 게 되고 싶기도 합니다. 나는 군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교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수많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자들이 최고의 꿈은 미스 코리아라고 전제해놓은 상태에서 여자들에게 하는 최고의 칭찬으로 미스 코리아 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듣는 여자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기분 나쁘다 그러면 예쁘다고 해줘도 난리야.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전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또 돌고 있더라고요. 매체에서 낼 건데, 이제 외모 칭찬이 이렇게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외모 칭찬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외모를 칭찬하지 않는 좀 더 센스 있는 칭찬을 하자라고 해서 7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흥미진진하죠? 보실까요? 외모 칭찬하는 방법? 그래서 잘못 외모 얘기를 하다가 주의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첫 번째, 당신은 하는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줘요. 여자분이 나와있네요. 이 사진 딱 보면 첫 번째 사진 보는 순간 인중 불안해서 싶었는데, 두 번째 딱 나오고 나면 당신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자 모델이네요. 그래서 진짜 불안한데 싶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이번 프레트를 너무 멋지게 수행했어요. 또 남자네요. 설마 그 다음 사진은 교체돼서 나온 거지. 당신은 나의 롤 모델이에요. 또 남자네요. 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엄마 아빠예요. 그 다음이 당신은 최고의 친구예요. 7번째가 당신은 마음이 정말 넓어요. 좋은 말들이긴 하죠. 그런데 정말 이 말을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많은 다 좋기만 할까요? 저게 왜 칭찬일까요? 그리고 뭐냐면 당신은 훌륭한 엄마 아빠예요 라고 할 때 당신은 훌륭한 엄마 아빠라고 말해서 이것이 칭찬이 되는 거, 이 말을 누가 했을 때죠? 자녀가 했을 때예요. 애가 엄마인데 엄마는 정말 나에게 너무 훌륭한 엄마예요. 너무 훌륭한 아빠예요.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내가 아이 얘기 들을 수 있는. 근데 제3자가 이거 훌륭한 어머니예요. 뭘 근거로? 네, 결국 제 눈에 훌륭해 보인다는 건데 애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훌륭한 엄마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있죠. 세상에 그렇게 힘든데 애를 위해서 아버지가 기러기 아빠를 감당하면서 혼자 외롭게 학교를 다 다니고 계시군요. 훌륭한 아빠예요. 예. 훌륭한 아빠 되려고 외로움을 견뎌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혼자 타국에서 자기 혼자 여기서 지내고 다른 가족들 모두 거기 가 있고 훌륭한 아빠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데 이 칭찬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칭찬이 그냥 좋은 말 다 한다고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묘하게 마음과 관련된 영역 그 다음에 그냥 같이 놀아주는 영역과 관련되어서는 다 여자 모델이에요. 얘기 들어주는 거. 근데 일과 관련된 영역은 다 남자 모델입니다. 네, 강한 의지를 가졌어요 라고 하는 거. 네. 좀 강한 의지를 가진 것이라고 롤 모델이에요. 이게 칭찬이 안 되고 이건 뭐냐면요. 당신 정말 강하고 이번 프로젝트 너무 잘 수행했어요. 당신 나의 롤 모델이에요는 감탄입니다. 진짜 잘했는데 프로젝트? 당신 나의 롤 모델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너무 좋아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감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있으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걸 근데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칭찬을 할 수 있는 내가 늘 모든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럴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훌륭한 아빠다, 엄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제3자에게 하는 방식에 놓치게 되는 것들요. 그래서 외모의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센스 있는 칭찬을 보는 거 어떨까요? 그런데 저런 칭찬 때문에 골병되는 거예요. 롤 모델을 유지해야 돼. 나 더 강한 의지를 늘 항상 보여. 이렇게 사람들이 이미 강한 의지 때문에 칭찬받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강한 의지 있는 줄 알았더니 의지 없잖아. 이런 말 들을까봐 계속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계속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 정말 일 잘하는구나 말 듣는 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계속 일 잘해야 돼요. 칭찬, 감탄. 제가 볼 때 칭찬의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예뻐해주네. 나 귀엽다고, 나 잘했다고 해주네. 내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머리 싸움을 줄대요. 내가 뭔가를 꼭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여서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 그냥 했을 뿐인데 나는 별 뜻 없이 그냥 쓰레기 주웠는데 쓰레기 준 거 참 잘했어 라고 해주네. 그럼 별거 아니었는 일이었는데 나이는 조금만 힘든 거 봐주고 나 이걸 잘했다고 얘기해 주네. 그때 느끼는 나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거, 사람들이 나를 봐주겠다라고 하는 따뜻한 결 같은 거요.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너 훌륭한 롤 모델이야? 너 의지 프레스 잘했어? 너 훌륭한 엄마 아빠야? 너 훌륭한 교인이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네. 집에 가요? 샀어요? 그냥 해주는 게 너무 칭찬해주세요. 잘했어.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칭찬은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님 좀 짱인 듯. 정말 대박. 너무 잘했었어요. 옷 너무 이쁜데요? 네. 오늘 옷 되게 섹시한데? 이러는 순간 망하시는 거예요. 네. 옷 섹시한 데는 언제 하시면 되냐면요. 옷을 입고 와서 나 오늘 좀 괜찮고 섹시하지 않아? 이럴 때 옷 섹시해. 이러시면 괜찮습니다. 이 외모 칭찬 괜찮습니다. 뭐냐면 리액션이요. 상대방이 한껏 꾸미고 나와서 딱 봐도 한껏 꾸며서 오늘 좀 신경 쓰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서 오늘 정말 잘 꾸몄어. 멋진데? 라고 얘기하시는 건 이미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칭찬이고 굉장히 좋은 발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가서 무조건 와서 나는 나의 선의를 표현하겠다고 지난주보다 훨씬 낫네. 한 대씩만 어제 나와 경쟁하게 만들지 마세요. 어제 나도 난 오늘도 나도 난데 지난주도 홀라 이런 말 들으면 오늘따라 유난이란 말 들어도 괴롭습니다. 이때까지 난 별로였어. 난 오늘 별로 신경 안 쓰고 나왔는데 그냥 나왔는데 사람들이 오늘따라 칭찬을 해요. 불안해요. 무슨 뭐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뭘 어떻게 더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칭찬은 리액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오늘 뭔가 좀 기분이 좋아 보이고 뭔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 한 것 같아. 나 오늘 어제 해서 우리 애가 1등 했어. 그래서 정말 똑똑한 애들 참 좋겠구나 라고 칭찬하시면 됩니다. 기분이 좋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다짜고짜 그 집 아들은 저기 1등 해?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리액션하고 감탄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걸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주는 것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칭찬하는 순간 내가 조금 더 위치에 있다는 걸 사실은 만끽하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실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혼하는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여자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전제하에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아타노리 또 우리 대통령께서 웃고 계셨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웬만한 얘기 들었을 때 화내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화 못 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요. 지금 무슨 맥락에 놓여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질문하기 전에 내가 이거 왜 묻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뭐 남자랑 뭐 했어? 왜 물어보냐고요. 묻기 전에 이거 내 물어봐서 알아서 뭐 하지? 입사 첫날 여직원이 밤에 뭐 했는지 알아서 내가 뭐 어디다 쓰지?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안 물어보면 되는 거. 내가 키스마크가 있든 말든 내가 왜 물어보는지 생각하면 해결할 수가 있죠. 원래 1시간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맞춰서 2시간 안 났으니까. 성평등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냥 지금 뭐 다 적용은 되지 않겠지만 서로 공동체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낼 때 뭐 예의 지킨다 이거 되게 힘든 일인데 저는 그래서 말 실수를 안 하고 사는 건 힘들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 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했을 때 그거를 너무 상대가 절대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면 더 화를 내게 돼 있긴 하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문제 제기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지는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불편한 사람은 재빨리 얘기하기. 방금 그 말 되게 불편하게 들렸는데요. 전 싫은데요. 빨리 그냥 얘기하기. 표정 막 찡그리고 화낼 필요 없이 저 그거 불편했는데요. 라면 들으시는 분들은 실패한 농담을 재빨리 인정하시고 아 실패 죄송 미안 이거 내가 방금 말한 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서로 방어적으로 나오는 순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폐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야,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아, 그런 말 할 수 없지.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으로 폐가 나눠지게 되고 공동체 깨지죠.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면 발언한 사람이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또 세력으로 다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억울해지죠. 내가 저 위치에 저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냥 실패한 농담이라도 인정하기만 하면 해결된 문제가 공동체 내에서의 권력 다툼으로 커지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게 되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렇게 쉽게 해결할수록 경험이 쌓여서 점점 더 그런 말들을 더 노력껏 안 할 수 있고 점점 더 편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좀 웬만큼 얘기를 들어도 문제제기가 쉽게 이루어지면 화를 낼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아이고 저 양반 또 저러네 하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양반 또 저러네 하고 지나가는 게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는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봐야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 제기하는 대신 공동체를 떠나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공동체의 성평등의 이야기에서는 제가 다시 결론 아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원래 구분 안 되는 거였으니까 인간이 인간끼리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내는 사회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딱 지내는 모든 순간에는 다 여자와 남자로 나눠져서 지내는 구조 안에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구조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을 해도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말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필터를 거치면서 렌즈를 거치면서 왜곡이 되냐면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을 했지만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방이나 이 맥락 내에서는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게 되거나 하는 걸로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실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시려면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구조를 봐야지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 구조에 익숙해지셔서 말고 구조를 보려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구조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고 그 구조 중에 하나를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강의 때 많이 써먹는데요. 이 사람을 A라고 하고 이 사람을 B라고 할게요. A와 B 중에 누가 남자일까요? 재밌는 거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질문하면 답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요, 여자들 남자들. 네. A하고 B라고 얘기하시는데 파가 딱 나눠져요. A가 남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꽃 주는 장면이에요. 프로포즈 하는 장면이에요. 꽃을 주고 있기 때문에 꽃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남자일 거다. 그래서 A가 남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B가 남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꽃은 여자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꽃을 막 받아서 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쪽 여자가 꽃을 안 든 사람이 남자일 것이다. 그런데 결국 아까 제가 외부 생식기 모양 하나 인간을 어마어마하게 나눈다고 했는데 지금은 세상에 내 몸도 아니고 꽃 하나 가지고 성별을 나누시네요. 꽃을 누가 그렇게 꽃 하나 든 거 가지고 왜 성별이 나눠질까요? 그러니까 애당초 누가 남는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뭔가 나누고 싶어하고 나눠야 된다는 강박이 들면 뭐든지 하나라도 발견하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 그림 봤을 때 혹시 이게 치마의 흔적이거나 바지의 흔적이거나 머리 크게 혹시 차를 들지 않았나 그래서 시작해서 다 살펴봤어요. 네.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남자 여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사랑의 장면이고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신다면 A와 B가 둘 다 남자이고 둘 다 여자인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성평등은 이겁니다. 성평등은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성을 나눠 놓았고 각 성마다 역할을 나눠 놓았는데요. 그 역할이 불평등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역할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사무실에서 일할 때 두 사람 일하다가 한 친구가 이제 그만뒀어요. 저 혼자 일을 하다가 다른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죠. 이제 주문을 받아서 택배를 보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저는 막 택배를 싸면서 제 생각에는 제가 택배를 싸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는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면서 저 택배 아저씨 좀 불러주세요. 저한테 택배 회사에 전화 걸어서 오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화 걸어주세요. 처음에 몇 번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저 택배 회사에 전화 좀 걸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데 전화 걸기라는 게 제 역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약간 좀 무한하기도 하고 내가 저는 막 원인 상사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 순간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 친구랑 합의한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택배 보낼 때 택배 싸는 역할을 할 테니 택배 아저씨는 전화 거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택배 싸는 건 배워야 되니까 이건 내가 먼저 능숙하게 먼저 했으니까 하고 하겠으니까 역할을 합의했으면 괜찮은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공손하게 택배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해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건 역할이라고 하는 건 합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공평하게 일을 나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일을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성역할 합의하신 분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누구랑 합의하셨어요? 그래서 성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합의되지 않은 어떤 일들이 구조가 이미 짜여져 있고 여기서 평등은 내가 단지 어떤 사람이냐의 단지 어떤 성별이냐의 문제로 나눠진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냥 사슴이나 노루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얘기가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진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근데 우리는 공동체는 그나마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덜 받자고 모여있는 공동체이고 그다음 최소한 여기서부터라도 외부에서 쉽게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가 없을수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 차원에서 공동체의 성평등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외모 칭찬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칭찬이 아니냐를 가지고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외모 칭찬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 생각하시면 돼요. 칭찬할 자격이 나한테 애당초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칭찬이 지금 사회 구조 내에서 어떻게 부담으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나만 더 사례드릴게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안 하는데 저도 예전에 앞에 나와서 사회 보는 일을 많이 해요. 사회 보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발언하실 분을 얘기하거나 혹은 참가자분들을 하다 나가실 때 저분한테 참가비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분에게 참가비 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 저기 초록색 옷 입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될걸 왠지 이렇게 저 사람을 띄워준다고 저기 계신 저기 예쁘신 분한테 돈 주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해요. 좀 그게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부끄럽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예쁘다는 얘기는 제 평가예요. 예쁜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순간 어떻게 놀라냐면요. 다른 사람이 예쁜 사람 없는데? 라고 할까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쁘다고 이미 딱 공언해버렸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나를 예쁘다고 생각해줄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게 사회자가 예쁘다더니 하나도 안 예쁘네라고 하면 어떡하지니까 갑자기 자기 이런 거 다 신경 쓰이고 그래서 괜히 예쁘다고 해가지고 그냥 초록색 옷 입은 사람만 주라 그러면 될 거를 괜히 예쁜 사람 주라 그래 사람들이 별로 안 예쁜데? 그러고 갑자기 내가 모든 참가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모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표식을 하고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을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거기서 갑자기 예쁘신 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칭찬했는데. 네. 근데 진짜 큰 실수였다. 저 사람을 순간적으로 모두의 평가대에 내가 올려놔버렸구나. 이런 실수입니다. 네.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번에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약속하는 시간 나서 5분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질의응답이라도 얼른 하고 대충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부담도 그만한 말까지 조용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합의 안 된 역할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 말을 걸릴 겁니다.